대출 규제로 수요를 막아놓고 공급 폭탄을 날려야 되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 차단을 실패해버리고 부동산 시장이 전부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공급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정부의 정책들은 전부 공급을 틀어막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공급 정책들이 어떤지, 그런 정책들이 향후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부통령TV에서 핵심만 콕콕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 집 마련 전략 세우시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627 대책, 대출 규제 빡세게 해서 일단 수요를 막아놓고 그 사이에 아주 빠르게 공급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수요 차단해 놓고 공급 폭탄으로 박살낸다. 정말 완벽한 전략이에요. 일단 627 대책으로 일시적이든 뭐든 수요는 확실히 잠잠해지긴 할 텐데 그게 공급 폭탄이 올 때까지 과연 버텨줄 수 있을까요? 자, 얼마 전에 국토부 1차관이 취임하시면서 취임사로 한 얘기가 바로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분은 아주 예전부터 개발이익 환수 강화, 공공주택 대량 공급을 꾸준히 제시해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공급은 공급인데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네요? 이게 대체 뭔데? 자, 이런 겁니다. 이게 강동구 길동에 들어선다는 청년임대주택인데 평면도를 보면 17, 34, 36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지금 평수가 아니라 제곱미터입니다. 전용 17제곱미터 7평짜리인데 이거 뭐 그냥 흔한 원룸이네요? 34제곱 이거는 14평이고 이건 그냥 뭐 1.5룸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축법상으로는 아파트로 분류가 된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래요. 이상한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아파트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다 할 때 얘기하는 그 아파트랑은 너무 달라요. 이거는 그냥 원룸 아닌가요? 그래서 민간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이런 청년 임대주택 같은 종류는 공급 물량으로 아예 카운팅을 안 해요. 사실 이게 맞죠. 아파트 가격이 문제인 거지 원룸은 시장이 아예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심하게 긁힌 분이 있습니다. 아니, 청년 임대주택이 왜 공급이 아니야? 공급이지. 정부에서는 이런 민간 부동산 사이트가 지금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간 부동산 사이트를 불러다가 조용히 타일러요. 후분양단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이것도 다 공급이에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도 괜히 같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합시다 라고 정중히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해서 공급 수량에 포함시키도록 민간 사이트의 집계 방식을 개선시킵니다. 이 괜한 오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아니, 왜 아파트 공급량을 얘기하는데 저런 오피스텔, 원룸 같은 비아파트를 포함시키냐고요? 이거는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건축법상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7평짜리 방 한 칸짜리 아파트는 아파트가 아니란 법이 있습니까? 아파트다라고 하고 지으면 아파트인 거예요.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다 똑같은 원룸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라고 하고 지으면 정말 아파트가 됩니다. 아무튼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 보시면 아파트로 분류되어 있는 청년 안심주택이 25년에 8,803세대, 26년에 9,588세대가 공급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룸, 1.5룸 이런 집이 부족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아파트들은 그래도 최소한 24평 뭐 이런 것들인데 원룸 1.5룸을 공급한다고 해서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었던 멀쩡한 아파트 공급량은 뭐 집계하는 사이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많이 참고하는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는 26년에 4,165개밖에 공급이 안 되고 그 이후로도 뭐 처참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원룸 1.5룸 공급을 더해서 숫자만 뻥튀기 시켜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공급량을 늘린다는 건 아파트를 짓고 뭐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 공급의 정의를 다시 설정하면 되는 뭐 그런 건가 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재건축. 서울같이 완성된 도시에 제대로 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은 사실상 재건축뿐이죠. 그런데 서울 구축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게 가뜩이나 어려웠었던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인데 지난 정권에서 없애내만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제초안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좀 생소한 건데 이번 달부터 신축으로 짓는 아파트들은 전부 제로 에너지가 의무화됩니다. 무조건. 아니 대체 이건 또 뭐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모든 아파트가 자기가 쓸 에너지의 최소 14%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뭔 전기를 생산해? 아파트가 뭔 발전소야? 자, 아파트 옥상에 이런 거 쭉 깔면 됩니다. 태양광 패널 이런 거 쭉 깔아서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단열 시공 빡세게 해서 전기 소모를 줄이면 되겠죠? 뭐 자연보호 좋죠. 그런데 태양광 패널이니 단열 시공이니 이게 다 돈이거든요. 뭐 태양광 패널이 중국산이네 뭐네를 떠나서 당장에 아파트 지을 때 들어가는 공사비가 거의 30%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이 공사비 인상 때문에 맨날 조합이랑 시공사랑 싸우고 조합장 다시 뽑고 유치권 행사하고 공사기간 길어지니까 공사비 더 오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재건축을 이끌어가는 조합 입장에서 공사비가 시작부터 너무 많이 든다?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627 대책으로 돌아가면은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이주비 대출도 단 6억 원만 해준대요. 이주비가 뭐냐면 재건축 단지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은 일단 공사 진행되는 3년 동안 근처 다른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전세비로 쓰라고 나오는 건데 이분들도 그 동네에서 멀리 떠나지는 못해요. 가족들 학교나 직장이 다 그 근처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비가 시세에 맞게 나와줘야 되는데 상급지에서 6억으로는 전세를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주비가 충분히 안 나온다 하면 조합원들이 하고 싶어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재건축을 방해하는 게 또 한계가 더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바로 이건데 이거는 재건축 분담금을 현금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조합원들이 신축이 지어질 때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전세를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틀어막아 버리면 뭐 진짜 방법이 없거든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있으면 재건축을 할래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입주해야 되는 이런 단지들도 날벼락이지만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하려는 단지들도 안 그래도 험난한 재건축에 몇 배는 더 어려워졌으니까 이게 재건축이 진행이 될 리가 있나요? 하던 것도 다 멈추게 생겼는데 이렇게 재건축은 방해하면서 공급은 7평짜리 원룸을 하겠다. 이게 과연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정책이 맞나 싶네요. 뭐 매매 시장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전세 시장의 공급도 대위기 그 자체입니다. 6월 27일 이후로 뭐 주인이 바뀌거나 세입자가 바뀌면 전세 퇴거 대출을 1억밖에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편되는 사람들은 다음 전세 갱신 사이클에 다 실거주하러 들어올 테고 그러면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 가격도 폭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627 대책 하기도 전에 전세 매물이 가파르게 줄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하필 또 이런 타이밍에 이런 게 나와 버리네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이런 걸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갭 투자자들이 실거주 들어간다고 해서 전세 매물이 왜 줄어드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실거주하러 들어가면 원래 살던 집이 전세 매물로 나오니까 전세 매물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닌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갭 투자를 한다는 건 실거주할 돈은 부족한데 상급지를 사고 싶다. 아니면은 주담대 이자가 부담된다. 그럴 때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급지에 갭 투자를 해놓고 본인은 좀 하급지 구축에 가서 거주비 아끼면서 사는 거거든요.
서울갭 투자는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갭 투자해놓은 집으로 실거주를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급지에서 나왔으니까 하급지 전세 매물은 플러스 1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상급지 전세 매물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급지 전세 매물부터 싹 다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 전세 가격은 이렇게 폭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억지로 누른 수요는 계속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공급이 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억눌러 두는 것 뿐인데 수요 억제책은 보통 서너 달밖에 안 가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수요 차단에 실패하게 되면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스프링처럼 튕겨나가면서 더더욱 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장에서 이미 겪어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스프링처럼 튕겨나갈 때 상승폭이 항상 가장 컸었어요. 자,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공급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공급 물량 숫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세부 내용과 실제 수요층의 욕망이 얼마나 엇박자를 내고 있는지, 이런 공급 정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